안녕하세요. 신한대, 한신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디자인 싱킹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란 디자이너들은 인간 중심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며 디자인 영역에서 유용한 창의적 노하우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노하우를 가공하여 디자이너가 아닌 일반 조직 또는 대중이 일상, 교육,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된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연구된 학자, 활용되는 조직에 따라 과정과 방법의 정의에 차이가 있는데 디자인 싱킹을 활용하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또한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 조금씩 다른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다 적합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때문입니다. 표 1-1은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디자인 싱킹을 혁신적 경영 기법으로 알려지게 한 아이디오는 1991년 데이비드 켈리, 빌 모그리지, 마이클 뉴랄이 공동 창업을 하면서 세계의 유수 기업들의 디자인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오는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보완해 왔으며 디자인 싱킹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인 만큼 디자인 싱킹의 특성 및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오는 3I로 불리는 이러한 초기 3단계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모델을 발전시켜서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툴킷에서 발견하기, 해석하기, 아이디어 내기, 실험하기, 발전시키기의 5단계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독일 포츠담 대학교의 하스 플래트너 연구소에서는 아이디오의 3I 프로세스에 기초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개발했습니다. 프로세스는 이해, 관찰, 관점, 아이디어 창출, 프로토타입, 테스트로 구성합니다. 하소 플래트너 연구소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는 먼저 이해 단계에서는 디자인 과제에 대한 질문들을 조사합니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가정과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공통적인 시각, 관점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관찰 단계는 최근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기존에 진행되었던 프로젝트 분석 등 이론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통찰합니다. 관점 단계는 조사 과정에서 가장 돋보이는 통찰에 집중하고 이를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킬지 결정합니다. 아이디어 창출 단계는 브레인스토밍, 역할극, 디자인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단계입니다. 프로토타입 단계는 선택된 아이디어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시키고 실체화시키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단계는 사용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수집합니다. 디스쿨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서는 공감, 정의, 아이디어 창출, 프로토타입, 테스트의 5단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와 같이 각 단계는 언제든지 되돌아가서 다시 고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간의 화두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이 남 얘기 같지 않은 것은 일자리 감소라는 현실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고되는 대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의 발달로 공장의 완전 자동화는 물론 무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과 창의적 업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소통, 협력, 공감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 싱킹을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1999년 미국 ABC 방송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은 디자인 싱킹 컨설팅 회사인 아이디오의 혁신 과정을 직접 보기 위해 쇼핑센터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5일 안에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아이디오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먼저 마트 소비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종업원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과 요구사항을 찾는 과정이죠. 이를 공감하기라고 합니다. 대형마트 프로젝트를 위해 소비자 관찰, 조사, 직원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매장 내에서는 물건을 담기 위해 항상 카트를 가지고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물건을 찾으러 카트를 끌고 가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둘째, 어린아이를 둔 부모는 쇼핑할 때 카트와 함께 유모차도 같이 끌어야 합니다. 이 당시 카트에는 아이를 태우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는 내가 카트에 담은 물건들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줄 서지 않고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업원 인터뷰에서 발견한 문제는 소비자들이 카트를 반납하지 않고 가져가 분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정의는 앞선 공감하기를 통해 발견한 사항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첫째,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서도 카트에 물건을 담기 편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아이를 둔 부모가 카트와 유모차를 한꺼번에 끌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소비자가 계산대에 가기 전에도 내가 카트에 담은 물품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트가 분실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 복잡한 공간에 갈 때 카트를 끌고 가지 않아도 물건을 담아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카트 없이 물건을 담아오려면 바구니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바구니를 올려놓을 수 있는 카트를 생각해냅니다. 평소엔 카트에 놓인 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카트가 가기 힘든 복잡한 곳에 갈 때는 바구니만 들고 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를 가진 부모가 유모차 없이 쇼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카트에 어린아이를 앉힐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카트에 바코드 리더기를 매달아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을 찍으면 금액을 알 수 있고 계산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난 방지를 위해 카트의 밑바닥을 없앴습니다. 물건을 실을 수 없는 카트는 소비자들이 굳이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대신 카트 옆면에 고리를 만들어 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계산이 끝난 후 비닐봉지에 담고 주차장까지 카트 고리에 매달아 운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에서 이제 실제로 아이디어를 반영한 시제품을 만듭니다. 도난 방지를 위해 카트의 밑바닥을 없앤 대신 바구니를 올릴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어린이 시트도 손잡이 쪽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바코드 리더기도 달아놓습니다. 테스트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는 카트를 만들어 매장에 비치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위에 설명한 아이디어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이 바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를 학문으로 체계화한 것이 바로 스탠퍼드 대학의 D스쿨입니다. 아이디어 쇼핑카트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앞서 설명한 부분에 핵심되는 부분만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Shopping carts really think. Okay, go. The problem with the plastic cart is the wind catches it. Yeah. And these things have been clocked at 35 across the parking lot. Whoa. Man, that's actually a pretty good point. The trick is to find these real experts and so that you can learn much more quickly than you could by just kind of doing it the normal way and trying to learn about it yourself. From everything I read, these things aren't that safe either, you know? So probably the seat itself is going to have to be redesigned.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for me is looking at how people really don't like to let go of the cart, except for the professional shopper, whose strategy is to leave the cart at various places. 3:30 in the afternoon, and the group is back at IDEO. There is no let-up. Each team is going to demonstrate and communicate and share everything that they've learned today. A shopping cart has been clocked at 35 miles an hour traveling through a parking lot in the wind. We were in the store, 2 hours, and it was truly frightening just to see the kind of stuff going on. You ought to designate some people to make damn sure that the store owner's point of view is represented. After 9 straight hours, the team is tired. They call it a day. So, Everybody cool? well, that's great. Thanks a lot. We had a great time today. IDEO's mantra for innovation is written everywhere. One conversation at a time. Stay focused. Encourage wild ideas. Defer judgment. Build on the ideas of others. That's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to do, is to restrain themselves from criticizing an idea. So if anybody starts to nail an idea, they get the bell. 다음은 디자인 싱킹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드웨어 장치는 생성적 AI를 사용하여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전달하며 사용자가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르 노브와 같이 일부 입력은 제한적이지만 주제별 오픈 입력 상자는 사용자가 생성할 수 있는 만큼의 창의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이고 유연한 입력의 조합은 사용자가 장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호막을 제공하며 확장하여 생성적 AI를 제공한 AI가 만든 지침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타막 글리치인데요. 이제 누군가가 꺼진 버튼이 있는 애완동물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타막 글리치는 수천 시간의 개와 고양이의 소음, 행동,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훈련된 모델을 사용하여 실제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과 매우 가까운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식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무려 932톤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변화시키고자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는데요. 급식 과정을 살펴보던 팀원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는 음식 대부분이 식판으로 음식량을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판 바닥에 줄을 그었습니다. 목동 잔반 프로젝트 팀은 표준 식사량 섭취를 돕고 식판에 담은 음식량과 먹을 수 있는 음식량 사이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식판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선 하나, 실제로 학교에서 10일간 무지개 식판의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한 결과 일반 식판으로 식사했을 때와 비교해 무려 70% 잔반이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판으로 배식받을 경우 식판이 정량보다 크고 식판이 납작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량을 조절하지 못해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남겨지는 현상이 많은 것을 보고 목동 잔반 프로젝트 팀은 지도 선생님과 함께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 잔반 프로젝트 팀은 반 친구들이 급식을 남기는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한 명의 대상을 지정해서 급식 먹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며 그 과정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기준을 세워주면 되겠다는 생각에 식판의 밥, 반찬, 국 자리에 선을 긋기로 합니다. 많은 시제품 과정을 거쳐 완성한 무지개 식판을 50개만 먼저 제작하여 반 친구들의 급식 시간에 사용의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무지개 식판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급식소에 무지개를 띄우면 잔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자 맞으시죠? 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직접 보셔야 돼요. 무지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은 운동시간 칼로리에 대한 비주얼 싱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존슨 호킨스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이 필요 운동량이 적힌 표지판을 상점에 설치했더니 구매 음료의 평균 칼로리가 203에서 179로 낮아졌습니다. 영국 공중보건학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필요 운동량이 적힌 표시를 본 뒤 선택을 바꿨습니다. 칼로리로 표시할 때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구매 성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탄산 음료 한 캔을 마셨을 때 열량을 모두 소모하기 위해선 26분 동안 걸어야 합니다. 290칼로리짜리 중간 크기 모카 커피는 53분 동안 걷거나 28분을 달려야 합니다. 피자 조각은 1시간, 피자 2조각은 1시간 23분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스트레스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마법 같은 각성 효과를 가져다주는 설탕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해준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성인 기준 25g, 티스푼 6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실제 섭취 설탕량은 하루에 100g 이상이라고 합니다. 콜라만 하더라도 한 캔에 40g의 당분이 있다고 하니 한 캔만 마셔도 권장량이 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화면을 통해서 가공음료의 진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는 매실 주스인데요. 보통 매실 주스는 매실을 갈거나 농축한 건강 음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매실의 원액은 극소량이고 나머지는 물과 설탕,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바나나 우유는 보통 우유에 바나나 과즙이 들어 다른 음료보다 몸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유의 바나나 과즙은 1%이고 바나나 향과 맛을 내기 위해 인공 향료를 첨가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콜라입니다. 대표적인 탄산음료로 각설탕 8개 분량이 들어있을 뿐더러 카라멜 색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뼈와 이를 약하게 하는 인산도 들어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 농축 과즙만 100%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100%가 아닙니다. 원액은 10%만 들어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물과 인공향료, 색소, 보존료 등입니다. 요구르트는 유산균이 풍부해 몸에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설탕 함량이 음료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산균은 김치 국물 한 스푼에 든 양보다 적다고 합니다. 다음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가짜 정류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굿바이 레닌의 동독의 열혈 공산당원인 엄마가 동독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실까봐 시작한 아들의 거짓말 프로젝트, 이 영화처럼 독일을 넘어 유럽 각국으로 번지는 하얀 거짓말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의 노인 요양시설은 옛 집이나 죽은 가족들을 찾겠다며 시설을 나선 뒤 실종되는 치매 노인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노인들은 치매 때문에 무엇을 하려 했는지 금세 잊어버리고 미아가 되어버렸고, 그럴 때마다 시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색을 해야 했습니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시설은 지역 간호협회와 버스 운영회사와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가 오지 않는 정류장입니다. 이는 디셀도르프 요양병원 직원이 시설을 벗어난 노인은 버스나 전철 등의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 데서 착안한 것입니다. 시설에서 빠져나온 치매 노인들은 일단 버스 정류장으로 갑니다. 치매 때문에 방금 전 일도 잊어버리지만 장기 기억은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어 버스 정류장 표시는 잘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짜 버스 정류장에 앉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5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노인들은 자신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은 색각 이상자를 위한 지하철 노선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색각 이상자들은 3원색 중 특정 색상을 완전히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며, 색약은 감지는 할 수 있지만 수용체에 문제가 있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4.5%가량이 유사 컬러를 구분하기 어려운 색각 이상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21년에 발표한 색각 이상자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색각 이상자는 약 164만 명 정도에 따른다고 합니다. 총 163만 명 중 압도적으로 남성이 153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남성 인구 8%, 여성 인구 0.5%가 색각 이상자이며 3만 명 정도에 해당됩니다. 선천적이 아닌 후천적도 색각 이상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버스 정류장의 빨간 화살표입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 지하철은 어떤 방향으로 운행하는지 안내 표시를 볼 수 있지만 버스에는 차고지로 가는지 회차지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돌며 방향 표시가 없는 버스장에 화살표 스티커를 붙이고 120에 민원 처리 요청을 넣고 있는 화살표 청년 이민호가 있습니다. 그의 화살표가 붙어있는 정류장은 700여 곳으로 수도권의 정류장까지 정복하는 게 그의 목표라고 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한 번쯤 보게 되는 버스 노선도 거기에 붙여져 있는 빨간 화살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가로형 카드가 지고 세로형 카드가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마그네틱 선을 대체해 IC 칩이 적용되면서 긁는 결제보다 꽂는 결제가 보편화된 데다 세로형 스마트폰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카드 디자인 역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카드의 시도는 결제 방식이 변화한 데 기인했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카드 옆면의 마그네틱 선을 긁는 식으로 진행됐지만 이후 IC칩이 보편화되면서 IC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방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대카드 디자인은 브랜드 가치와 방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랄비의 어린이 칫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디오는 아이들의 칫솔질을 관찰할 결과 어른처럼 손가락으로 칫솔을 지지 않고 손바닥 전체로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악력이 약해 칫솔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랄비 크로스 액션 칫솔은 아이디오는 여러 각도에서 치아를 닦는 십자형 강물을 특징으로 하는 오랄비 크로스 액션 칫솔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 되었습니다. 오랄비의 어린이용 칫솔은 정확한 관찰이 성공을 이끄는 힘을 보여줍니다. 디자이너들은 아이들이 왜 손가락 대신 손바닥으로 칫솔을 잡는지 자세히 관찰하여 니즈와 시장 공급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고 궁극적인 성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랄비의 어린이 칫솔은 공감에서 테스트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사고 원칙의 포괄적인 통합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다음은 아쿠아덕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프리카처럼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수질도 좋지 않아 질병에 노출되기 다반사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만든 것이 바로 아쿠아덕트입니다. 아쿠아덕트의 본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입니다. 그리고 페달을 굴리면 내부에 있는 필터를 통과해 정수된 물이 자전거 핸들 앞에 있는 통에 모이게 됩니다. 무거운 물을 편리하게 운반하면서 자동적으로 정수까지 되는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세계적 디자인 혁신 기업인 아이디오가 아쿠아덕트 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치수원까지 걸어서 가야 하는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올 필요 없이 자전거에 실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을 얻고 활용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1.1 billion people in the world don't have access to clean water. Over 5,000 children die each day because of water-related diseases. Our solution is the Aqueduct, a pedal-powered vehicle that transports water and filters it while in motion. Often water sources are distant, and women must devote hours of labor just to meet the basic needs of their families. Walking 3 miles or more is common. Traveling this distance via motorbike or truck consumes fuel and pollutes the air. Moreover, a family of 4 needs a minimum of 20 gallons of water per day. Sanitizing this much water by boiling consumes precious resources and contributes to deforestation. The aqueduct enables a person to get enough water for an entire family and clean it in one trip. The aqueduct is composed of 2 tanks, a filter, a belt drive, a peristaltic pump, and a clutch connected to an idler pulley. Once the rider arrives at the water source, she fills the large tank at the back of the vehicle with water. The cap is replaced and the rider can start home. As the rider pedals, the peristaltic pump draws the water from the large tank through a filter to a 2-gallon clean tank. Upon arrival, the clean water tank is easily removed and taken inside the home for drinking and cooking needs. The closed container eliminates the contamination that currently occurs from storage in open containers. When more filtered water is needed, the clean water tank is reattached. Then the rider flips a clutch that relieves the tension in the belt and disengages the pedals from the wheels. She can now filter the next 2 gallons while stationary. The aqueduct would allow famil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 have daily access to clean water, all by harnessing the energy of pedal power.
다음은 나이키 신발 디자인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브랜드로 유명한 나이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SB 라인은 스케이트보드 라인인데요. 스케이트보더들이 필요하는 기능성과 스타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저 스니커즈 신발같이 보이지만 스케이트보딩에 적합한 소재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스케이터 보더들이 보더 위에 섰을 때 발을 더욱 밀착할 수 있도록 바닥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나이키의 디자인 띵킹 적용은 스포츠 패션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나이키가 디자인 과정에서 스케이터 보더들을 참여시켜 그들이 스케이트보드 신발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나이키에 대한 인식을 파악합니다. 나이키는 일관된 디자인 사고 전략으로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경험 중심의 디자인 띵킹 사례 중에 옥소굿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소굿 그립은 관절염을 앓는 아내가 사과 껍질을 깎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옥소굿 그립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파버는 가정용품 회사를 그만두고 사용자 친화적인 옥소굿 그립 라인을 출시했습니다. 옥소굿 그립의 가정용품은 고가였습니다. 감자 껍질 제거 칼은 일반 감자 칼보다 5배나 비쌌습니다. 옥소굿 그립의 타겟 고객이었던 병약한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고객 외에 일반 고객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요리를 잘 하고 싶었던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문제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 경험을 풀어내는 방법과 문제 해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이슨은 진공 기술을 활용하는 듀얼 사이클론을 개발하기 위해 15년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출시를 위해 5,000개가 넘는 시제품을 만들었고 듀얼 사이클론의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소재와 백프리 디자인은 소비자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양의 먼지가 빨아들여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듀얼 사이클론은 출시된 지 22개월도 안 되어서 영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진공 청소기가 되었습니다. 넷플릭스의 몰아보기는 요즘 신조어로 유명하죠. 넷플릭스는 변화하는 시장에 발맞춰 고객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디자인 사고의 적용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거대 스트리밍 업체가 시장에서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플릭스가 디자인 사고를 활용한 방법은 전반적인 경험을 향상시켜 사용자의 노력을 줄이고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시장 니즈에 적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고객 친화적인 여러 혁신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소개 건너뛰기 또는 시청했으니까요 같은 기능은 사용자 행동을 관찰한 후 개발되었으며 플랫폼의 독보적인 경험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셔플 버튼은 디자인 사고가 실제로 적용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방대한 선택지가 때때로 사용자를 압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사용자는 수많은 옵션을 탐색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대신 셔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넷플릭스가 엄선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므로 결정의 피로를 덜어줄 뿐 아니라 시청 과정의 놀라움과 자발성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GE 헬스케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그디츠는 스탠퍼드 디스쿨과 함께 디자인 싱킹을 적용해 보기로 결정하고 일일 보육센터 어린아이들 관찰과
감정이입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관찰과 공감 과정을 통해 MRI를 사용하는 경험 자체를 아이들 입장에서 검사 과정이 아닌 놀이로 느껴지도록 하는 해결책에 합의했습니다. 피터팬 등 어드벤처 시리즈 MRI를 만듦으로써 소아 환자들의 기존 대비 만족도가 80%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어드벤처 시리즈에 따라 MRI 기계는 매혹적인 모험 환경으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였습니다. 각 장비는 해적선, 블랙홀, 해변 풍경, 기발한 모래성 등 독특한 테마로 꾸며져 어린이들이 즐겁고 흥미롭게 MRI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G 헬스케어는 디자인 사고를 적용한 최고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들의 두려움에 공감하기 위한 더그디츠의 몰입형 사용자 조사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까지 각 단계는 디자인 사고가 제대로 수행될 경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상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